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더니 간간히 비도 내리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또 기온차도 심한데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왜 일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제9화 경제교육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지능지수는 어떨까? 2018년 기준 한국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 64.9점보다 낮았다. 특히 한국은 청년 세대인 20대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61.8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S&P가 2015년에 조사한 세계 각국의 금융 이해력 순위에서는 한국은 33점으로 우리나라 바로 위 순위가 스리랑카 34점, 아프리카, 가봉 35점이다. 144개국 국가 중에서는 77이라고 한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 20대 금융 이해력 점수가 61.8점으로 OECD 평균보다 낮고 또 20대는 특히나 더 낮죠. 이런 것들은 수능을 볼 때의 선택 과목인 경제를 택하는 학생 수는 매년 7,000명 수준에 그친다. 2020년 수학력 시험에서는 사회탐구 영역을 치른 57만 4,319명의 학생 중 7,015명만이 경제 과목을 선택했다. 경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도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과목, 경제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런 과목으로서는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실제 생활과 거리가 먼 과목인 거죠. 그런 이유는 실제 경제 과목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살면서 쓰고 있는 DSR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LTI라든지 이런 실제 실용어하고는 거리가 먼 단지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치우쳐서 교육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금융이해력 점수나 아니면 금융이해력 지수가 우리나라가 77이라고 하는 부분도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희 금융에 대한 문맹 수준이 현실인 거죠. 이런 게. 다음은 K2010년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표한 학교 경제교육의 실태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과 소득, 직업, 가정의 유형 등 가정 환경이 탁월하고 학교 개인의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 이해도가 높았다. 즉, 금융 이해력 지수가 높아지면 개인 자산도 증가한다. 그러면 누가 금융교육을 할 것인가?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금융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무엇을 교육하겠는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는가? 그렇죠. 금융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거는 거의 없어요. 실제 예를 들면 학교 졸업하고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월세방을 얻으려고 해도 등기부등본 보는 것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 나오기 전에 금융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속하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런 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금융교육을 할 것인가?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들도 금융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무엇을 교육하겠는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는가? 나부터 배워야 한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금융과 투자, 돈에 대해 배우고 출발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금융교육은 결국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결국은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우고 살아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국 노후에 대한 빈곤율도 또한 높아져요. 저희 나라는 OECD 평균이 노후 빈곤율이 14.8%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43.8%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다가 아이들 출가하고 그리고 나서 노후가 되면 나 아니면 너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빈곤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빈곤층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리타이먼트 에이지에 보면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은 72.2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육체의 힘이 떨어진 70대까지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좀 비참한 노후가 되겠죠. 그런 노후가 저희는 노인 2명 중 1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왼쪽에 은퇴자 10명 중 18명은 재취업하는데 퇴직 후 20년 가까이 일을 계속해야 비로소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실제 은퇴 연령은 50대 초반이지만 원치 않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72.9세까지 일한다는 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가난해도 노력해서 내가 재산을 저축할 수 있나 설문조사에 보면 절반 이상이 아니다고 답을 하고 한국 사회는 노력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한가 해서도 아니다는 대답이 49.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어요. 결국은 탯줄을 이기는 노력이 없다고 보고 부모의 재력 또한 스펙이 되는 거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재, 붕어, 개구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다고 느끼는 젊은 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다. 일터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집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숙제를 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 빠져있는 금융교육이 집에서 이루어져야 금융문맹이 되지 않는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일찍부터 돈에 대해 재미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집에서는 모노폴리 블루마블 게임을 통해 땅 사고 집 짓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자연스레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익히게 된다. 용돈을 주되 투자용, 저축용, 기부용으로 분류하여 자산관리를 시작하게 한다. 용돈 기입장을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매주 혹은 매달 받는 용돈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해보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해보면 다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적용하려고 했었고요. 게임으로는 모노폴리 게임, 모노폴리가 독점이잖아요. 자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수록 그것이 권한이 되는 거고, 그 모노폴리 게임으로 인해서 자산과 부채의 개념, 그리고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익혔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캐시프로우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산 부채에다가 현금 흐름까지, 그리고 가난과 중산층과 부자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직업 세계 체험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건지 직영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대신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번 하면 직영주만 탈출하는 것만 해도 2시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캐시플로우 게임이 네이버에 보니까 뭐 거의 17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비싸서 흠이긴 한데 권해드립니다. 아이들마다 개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니 일률적인 것은 없다. 세상 돌아가는 내용으로 밥상머리에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아파트와 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나누어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본다. 재난지원금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코로나19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 세대의 세금을 당겨서 지금 현재 그 세금을 사용하는 거라고. 결국은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짊어지게 될 짐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렇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했었고요. 그런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기사거리를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식사 때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했다가 주제 하나씩을 준비했다가 얘기를 나누면 쉽게 조금씩 그런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